네, 10월 1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선해진 가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그러기엔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이번 주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건강관리 그리고 안전, 요새 또 막 길도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막힐 때는 취재 편의점이다. 예, 여러분들께서 요새는 유튜브로도 그 차 안에서 방송들 많이 보시고 하시니까요. 많은 분들께 취재 편의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75만 9천인데요. 주변에 조금 소문 내주셔서 오늘 안에 76만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댓글창에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노미님께서 또 뉴욕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열일하는 장윤선 기자님, 네, 열일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 새벽까지 원고 쓰고 했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뉴스가 많아서 빠르게 가겠습니다. 영상으로 우선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피고인 지금 불출석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피고인 스스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 거부하고 있는데 최근 교도소 측에서 보내온 회신을 보더라도 기존의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아직 없습니다.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방 이에 대해서 뭐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뭐 지난번에 특검 측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피고인을 설득해서 재판에 출석을 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본인도 뭐 그럴 마음이 있고 그럴 생각이 큰데 현재 여건상 건강상 여건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사건의 수사 재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 이 출석을 못하고 있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판에 나오는 것은 권리자 의무인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예. 분명한 것은 거부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이 거부라기보다는 어쨌든 불출석 이 자체도 대통령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지금 처해 있는 여건 속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고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내란숙의 윤석열 어제도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모두 14번째 불출석이지요.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룸사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현 판사는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교도소의 회신을 보더라도 인치가 곤란하다는 사정이 변경된 점이 없다. 문장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핵심은 교도소 측의 입장을 보면 인치 못한다. 근데 교도소에서 인치를 못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예, 14번이나 걸석 재판을 하고 있는데 불러서 확인해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변호인과 그리고 검찰 측의 입장만 놓고 핑퐁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재판 진행, 이게 옳은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을 설득해서 재판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권유를 했는데요. 누구에게 권유를 했냐? 윤 측에서 유일하게 출석한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건강상 여건 그리고 다른 수사 여건 뭐 이런 등등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으로 부득이 출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여건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측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옥중 추석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긴 추석 연휴,
열흘이었죠. 운동도 1회밖에 허락되지 않는 1.8평의 독방. 감옥이라는 생각보다 기도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며 기도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놓지 않도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했다. 진실과 공의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이 다시 일어서기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십니까? 내란 수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하 탓을 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말 국회 투입 지시를 한 적이 없냐, 정말 국회 투입 지시 안 했습니까? 라고 역질문을 당한 사람입니다. 책임지지 않았죠.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앉아 있으면서도 온갖 특혜를 누린 것 여러 팩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반려견에 대한 안부는 걱정하면서도 국민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1도 관심이 없었던 전직 대통령이 진실과 공의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참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시시때때로 거짓말로 일관했던 사람이 무슨 낯으로 마치 무슨 민주화 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운동도 1회밖에 허락되지 않은 1.8평의 독방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했을까요? 묵상 했겠습니까? 성경 읽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진실로 믿기 어려운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가 코스프레는 정말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재판에 14번이나 나오지 않으면서 감옥에서 시시때때로 이런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분명히 지지자들을 규합해서 끊임없는 정치 투쟁만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순간도 1도 반성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정치 투쟁만 골몰하고 있는 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재판장이라도 명명백백하게 끌어내서 이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할 최소한의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규현 판사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진짜 답답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서 재판도 수사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구속 취소로 풀어주다 못해서 이제는 만기 출소시켜주려고 그래서 결국엔 끝내 불구속 재판을 허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까? 이런 의심을 거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심을 국민들로부터 거두려 한다면 지규현 판사가 서둘러서 앞서 보신 방식의 재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판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소식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의 판사가 여성이 나오는 집 가자고 오판사 여경은 사법거래 룸살롱 접대 의혹. 다음 카톡 보내주세요. 카톡을 크게 들어봐 주세요. 카톡을 말면 오늘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갈까? 판사한테 변호사가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가자입니다. 애기 나오는 집. 이러고 이런 판사들 그대로 주는 조이대는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됩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잘 서야 대한민국의 법원이 잘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기 나왔잖아요. 애기 보러 갈까? 애기가 어디 나온 이름입니까? 그런데 저 판사를 그대로 둡니까? 이 사진 봤습니까? 예. 이거 룸이에요, 룸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 여기 이 장소 예, 룸 맞죠? 예, 룸입니다. 그런데 무슨 룸사롱 아니라고 그래요? 룸사롱이냐, 유흥주점이냐, 단란주점이냐, 이게 중요합니까? 시각 자체가 룸사롱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거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예약 안 하면 못 가는 곳입니다. 알고 계세요? 예약 안 하면 못 가는 곳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죠? 저희가 이 제보자가 다 점검해서 다 확인했잖아요. 예약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주고받은 카톡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카톡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지기현과 주고받은 카톡. 예,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셨죠? 예. 그리고 지기현 휴대폰 바꾼 거 왜 조사 안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근데 윤리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요구하셨어요? 요구도 안 했죠? 요구하면 응해야지. 요구 안 했죠? 말씀해 보십시오.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서영교 의원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세워놓고 앉혀놓고 질문을 하는 사람은 대법원 윤리감찰관인데요. 저 표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서 PIP로 화면을 보면 좋겠습니다. 저분의 표정 안에 어떤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국회가 국민 신뢰도 꼴찌였는데 요즘엔 법원이 신뢰도 꼴찌다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바로 김용민 의원의 질타인데요. 우물쭈물 답변도 잘 못합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안에서는 소위 판사들의 룸사롱 추태 문제가 강력히 제기됐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제주지법 판사의 유흥업소 방문 문제를 질타했는데요. 카톡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이에요. 비상계엄이 12월 3일이죠. 비상계엄 터진 상황에서 온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져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던 그 시점에 이 제주도의 판사는 변호사하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오늘 2차는 쓱 애기 보러 갈까? 라고 문자를 보냈고요. 이응 판사는 아유 좋죠 형님이라고 웃는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이응 판사는 근무 시간에 술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일으킨 게 뒤늦게 알려져서 문제적 인물로 주목된 바로 제주 판사 3인방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해 6월 28일 낮에 법원 근처의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고 술 안 파는 노래방에 갔다가 좀 나가달라라는 업주의 요구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추태의 바로 장본인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집으로 헤어진 게 아니고요. 다른 노래방을 찾아서 또 갔다는 것 때문에 빈축을 사고 있죠. 더 심각한 것은 이 해당 변호사와 이응 판사 간 일종의 이제 사법거래 의혹마저 제기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응 판사에게 문자를 보낸 이 해당 변호사는 이응 판사가 법정 구속시킨 피고인의 변호를 맡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로비 차원에서 이 판사에게 접대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요. 해당 변호사는 자신이 이 판사와 고등학교 대학 선후배 사이이자 각별한 관계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내용을 피고인 측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서영교 의원의 집요한 질문에 조희대 천대엽 그리고 최진수 윤리감사관 모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는데요.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판받을 때 저런 증거 나오면 바로 유죄 증거로 채택이 되는데 법관들은 왜 유죄 증거로 채택이 되지가 않는 것이냐. 법관들은 왜 보호를 서로 해주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물어도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최진수 윤리감사관은 법원에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 제주지법 낮술 노래방 난동 사건 세 판사와 관련해서 법원 감사위원회는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처분했죠. 일반 평범한 직장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각 해고 사유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사들은 그냥 경고 처분하고 넘어간 것이죠. 때문에 상당한 공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후에 이응 판사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자숙하고 있을까요? 징계받고? 아니었습니다. 지난 2월 발령이 나서요. 현재는 수도권의 법원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판사가 법대 위에서 누구를 법으로 규율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심한 판사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징계로 끝내고 버티면 국민들 사이에서 잊혀지게 된다. 설마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러고도 사법부, 재판부, 법관, 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황은 피고인과 그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떠나기 직전 그 뒤에서 얘기할 단전단수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 상황인데, 요 뒤에 보시면 그 조태열 장관에 대한 지시 문건도 피고인이 직접 챙기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피고인이 관련 문건을 모두 들고 뒷주머니에 넣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재판장님, 저게 지금 계엄 직후의 상황인데요. 조금만. 그 이상민 장관이 지금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웃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민 장관에게 앉아보라고 손짓하는 피고인 모습입니다. 그 뒤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을 자리에 앉게 한 후 약 16분에 걸쳐서 서로 가지고 있는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상민 장관을 남게 한 이유는 피고인이 이미 집무실 안에서 이상민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것을 알고 있었고,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 지시를 강조하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그 이행 방안을 논의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상민 장관이 피고인과 문건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일일이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두가 떠났음에도 이상민 장관과 단둘이 남아 장시간 적극적으로 협의할 만큼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네, 50일 후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터진 지 일주기가 돌아옵니다. 앞서 보신 영상 어떤 일감이 드십니까? 그야말로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에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CCTV가 기록해 두었다. 저는 어제 밤에 원고 쓰면서 저 영상을 하나하나 굉장히 한 20분 넘는, 전체 법원이 공개한 영상은 한 49분 정도 되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또 섬뜩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 밤에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거리로, 국회대로로 모여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 이 방송이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예, 저 역시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도권 근처의 교도소에 3,600명이 수용 가능하도록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가 그 문서를 파기했다가 다시 또 특검팀에서 복구시켜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끔찍하죠. 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방금 보신 이 영상은 어제 열린 한덕수 재판에서 공개된 CCTV 영상입니다. 12.3 비상계엄 밤에, 예, 저녁부터 해서 새벽까지 이어진 모두 32시간짜리의 기록인데요. 지금까지 국회와 헌재 등에서 쏟아냈던 소위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모든 거짓말들이 끝까지 문간은 없었고, 나중에 보니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고, 이런 황당한 주장들의 거짓말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역시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자, 어제 그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속의 윤석열로부터 받은 문건은 물론이고요, 조태열 전 장관이 놓고 간 문건까지 꼼꼼히 챙겨서 살피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모두 기록이 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의 대접견실 그리고 집무실 복도 등을 촬영한 이 영상 중에서 한 전 총리 혐의와 관련있는 장면만 일부분 공개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었는지가 샅샅이 다 기록되어 있다.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0분쯤 내란 속의 윤석열한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들은 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한독수 손에는 두 가지 문건이 손에 들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후
9시 47분쯤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해당 문건을 돌려 읽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대로 뒷주머니에 꽂는 모습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다 떠나서 섬뜩한 장면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웃음입니다. 예. 계엄 선포 직후에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 둘이 남아서 이야기하다가 나가다가 이렇게 서로 서서 나가는 장면에서 웃는 장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국면에서 이상민 장관은 무슨 생각으로 웃었을까요? 둘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웃었던 것일까요? 섬뜩한 느낌 들을 수밖에 없고,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보였던 태도나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들었던 그런 느낌들이 저 장면에서 함께 오버랩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덕수 전 총리의 행각들 기억하시죠? 왜 대선 출마를 그토록 강행하려고 했을까? 결국에는 자신의 죄사항을 덮기 위한 그런 도구로 출마를 선택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이번 CCTV 영상을 보니 우리의 예측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계엄 관련된 문건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로부터 문건을 받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싹 다 거짓말이었죠. 영상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문건 다 있었어요. 하나씩 전부 다 문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이 8번이었으니까 적어도 1번부터 7번까지 그 자리에 배석한 국무위원들은 문건을 다 한 장씩 받았던 거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상 계엄 관련된 지시서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당시 출석했던 국무위원들을 통해서 낱낱이 다 확인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 된다. 이러고도 죄가 없다? 1.8평 감옥에서 독방에서 혼자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황당무계한 가증스러운 주장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 그리고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역할을 했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률에 단죄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날 법정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점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에게 묻습니다. 자,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덕수 이렇게 말합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요청했다라는 식으로 말꼬리를 돌렸죠. 그게 아니라 다시 또 물었습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대립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총리인 피고인이 어떤 조치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라고 또 물었습니다. 또 재차 엉뚱한 답변을 비슷하게 늘어놓았습니다. 피하고 싶겠죠. 예. 그러나 판사가 이렇게 집요하게 묻고 있음에도 즉답을 하지 못하고 말꼬리를 돌리는 이유는 자기도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명명백백하게 CCTV에 본인의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저거는 뒤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진실을 둔갑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로 국무위원들이 좀 더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요청을 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 판단을 제대로 못하겠습니까? 저는 지규현 판사와는 전혀 다른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법부에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판사가 있는데 왜 내란 속의 윤석열 재판은 지속적으로 지규현 판사가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스스로 의혹과 문제점을 갖고 있는 지규현에게 언제까지 법대 위에 앉아서 이 재판을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끝내 한덕수가 어떤 법대위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시민의 감시가 있었기 때문에 CCTV 영상도 공개가 되고 재판도 공개가 되고 이렇게 견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취재 편의점 힘은 미약하지만 끊임없이 지규현 판사의 재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힘을 함께 모아주셔서 내란 재판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끝까지 제대로 된 수사의 귀결을, 종착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언론으로서, 그 감시견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끝까지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7분의 의원이 대법원장님을 상대로 한 질문, 그리고 지금까지 법사위 제자리 돌아가세요. 논의된 내용에 대한 박규태 의원 조용히 하세요. 나경원 의원 조용히 하세요. 성실합니다. 송석준 의원 조용히 하세요. 대법원장께서 다시 한번 나경원 의원 조용히 하세요. 감사 이 방해입니다.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이 박규태 있습니다. 의원 조용히 하세요. 제자리 들어가세요. 경고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박규태 의원 조용히 하세요. 오늘마다 자, 국회 대법원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제자리 돌아가세요. 경고합니다.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야? 제자리 돌아가세요. 영광이에요 지금? 박사장님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적당히 하시라고요. 어디서 폭력을 쓰는 겁니까? 끝내기로 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폭언을 쓰는 거예요? 돌아가세요.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제자리 돌아가세요. 고함 지르지 마세요. 신의 성실한 것으로 여기 법사예요, 법사. 장난합니까 지금? 어디 강요하니? 어디죠? 시골 네, 어제 국회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렇게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은 했지만 직접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제대로 된 질의응답 과정에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관례상 인사말만 하고 빠졌다가 마지막에 출석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마무리 발언 가운데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판결에 대해서 불신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그리고 또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 배경과 관련해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의혹 덩어리만을 늘어 놓았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5월 1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게 된 그 핵심, 무엇보다 소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2시간 만에 전압으로 올려서 실질적으로는 단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린 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이어질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뉴스 퀵배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10월 1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이 왔나 했더니 다시 또 여름으로 가는 걸까요? 오늘 한낮 기온이 서울의 경우에 2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 기후 위기와 기후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순응해서 가야 될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인간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심경이 드는 아침입니다. 저희 댓글창에는 박성재 기가 막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살펴볼 예정인데요. 예상했던 대로 한덕수 전 총리처럼 그야말로 법기술자들의 행각이 이어질 거다라는 예측을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내란의 밤 그 밤에 국무위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저는 조은석 특검팀에서 또 다른 한편의 영상을 확인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이 돼 있었다는 내용도 추가로 확인이 된 내용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진당은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이 돼 있는 세력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경기 동부연합 그리고 통합진보당 김현지 실장,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 의혹은 어떤 의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김현지 실장님이 극좌 단체랑 연관이 과거에 있었다는 의혹 제기였는데 그 뭐 일종의 종북몰이 의혹인 거잖아요. 네. 그 국감 출석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관됩니다. 그리고 대변인의 답변이 더 공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겠고 국회가 나와야 한다고 결정하면 당연히 나가는 것입니다. 변함 없고요. 그 기준은. 사실 정쟁 관련된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할 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사실 말씀드리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답을 구하셨으니 50 때도 안 먹힐 프레임입니다. 좀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정성조차도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욕설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 한심한 새끼야. 아이고 참. 박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얘 여기다 이거 제 이름까지 까고 다 했는데 그 전에 멱살 잡고 이런 거 봤어요? 제 멱살 잡고 이런 거 봤냐고요? 김 의원이 그거 제가 더 불라고 문자 보낸 거예요. 그냥 전략으로 올라고. 아니 얘가 공감 되겠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공감이 이게? 정리시켜주세요. 이게 되냐고 이게 나가도.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김우영 의원 직접 초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지만 지금 영상 속에서 욕설을 한 사람은 바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기자들 사이에 긴급 문자가 하나 돌았습니다. 그것은 앞서 보신 영상 욕설의 주인공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관련한 사실을 최초로 공개한다는 기자회견 공지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최초로 공개한다는 거지?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9시 43분 국회 소통관에 박정훈 의원 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김현지 실장이 연결돼 있었음을 확인하는 새로운 내용이다라면서 법원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종합해 보면 2004년 성남 당시에는 주민운동, 뭐 시민운동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성남 주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더 명명이 되었습니다. 주민운동 차원으로 벌였던 공공의료원 설립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을 범죄로 규정을 하고 당시 인권변호사로 주민운동에 적극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과 시민활동가였던 김현지 실장 등을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2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다소 생경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상황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 당시 인구 54만, 지금은 뭐 100만이 훌쩍 넘죠. 성남 시민들이 이용하던 2개의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종합병원이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이거 개발과 쭉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뭐 성남, 분당, 뭐 서울대병원 뭐 이런 등등이 생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의료 공백이 당장 생겨서 전체 24개 동 주민들이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서 시립병원 설립 조례제정 운동을 펼쳤었습니다. 그게 이제 2004년도 일인데요. 이 운동의 중심에 섰던 인권 변호사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이재명 변호사였던 것이죠. 당시 성남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의 이대엽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의회 의장도 한나라당 소속인 김상현 의원이었는데요. 당시 이 조례를 시민들이 만들어서 올린 거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의장이 직권으로 심의를 보류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노동당 김미라 그리고 김기명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이 일을 한나라당이 47초 만에 날치기로 조례를 폐기 또는 부결해버렸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그리고 막 울고 있는 장면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사진. 당시 의회가 주민 반발에 산회 선포를 했고 그리고 산회를 선포하니까 주민들이 즉각적으로 항의를 하겠죠. 그러면서 바로 성남시 의회 본회의장에 대한 점거농성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주민과 공무원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시청의 현관 유리창과 집기가 파손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미라 의원 등 모두 31명이 연행이 됐었고 공공의료원 설립운동을 주도했었던 당시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지고 도피 생활을 하게 됐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이재명은 정치를 해야 되겠다. 내가 시장이 되어서 공공의료원 설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성남시 의료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 간과해버리고 당시에 어떤 그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바대로 공공의료원 설립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폭력 사건이었던 건데 이것을 일종의 침소봉대를 해서 김현지, 이재명 당시에 범죄자였어. 이 두 사람은 범죄 공동체야. 그 얘기를 어제 한 겁니다. 뭘 가지고요? 폭력 사건 그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대단히 부도덕한 범법행위가 벌어진 어떤 이 범법행위를 벌인 범죄자인 것처럼 주장을 한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980년대 군부 독재 끝나고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민주주의가 튼실히 뿌리내리지를 못해서 시민운동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시민적 요구를 묵살한 정치권을 향한 일종의 불복종 시민운동 항의 같은 것은 거세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만약에 당시에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한나라당 출신의 시의회 의장이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례제정 운동을 펼쳐서 이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당시 성남에서 주민운동, 시민운동을 벌였던 활동가 이재명 변호사와 김현지 운동가가 본회의장 점거농성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 폭력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다 해결이 되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왕왕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법률적 책임을 진 거 아니겠습니까? 벌금도 나왔었고요. 그 벌금에 대해서도 다 지불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건을 시의회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한 위해 사범들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은 정의로운 주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박정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보수 2천만 원을 김현지 비서관으로 받도록 해서 경제공동체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마치 김미나 창원시 의원의 망언을 또 꺼내서
연결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범죄 공동체다 이런 주장을 넘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일성 추종 세력 운운하면서 말도 안 되는 종북몰이 색깔론을 다시 또 꺼내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의심이 아닌 망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김미희 전 민주노동당 의원과 또 그 남편과 안면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고 이런 논리면 1972년 이후락 정보부장이 정보부장을 북한에 밀사로 보낸 박정희 대통령도 김일성 추종 세력의 정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말을 낳고 말이 또 다른 말을 파생시키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혐중도 모자라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색깔론까지 망령 소환 정치의 국물은 신물이 난 지 오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50대도 안 먹힐 프레임이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정성이 좀 필요한데 그런 정성조차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을 했죠. 관련해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장을 상대로 제대로 한 방 먹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역풍을 우려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못 캐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한 것인데요. 어제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제보센터를 열었는데 그제 저녁까지 확인한 바 한 건도 제보 들어온 것이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21년 전 판결문을 들고 와서 시민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폭력 사태의 불상사를 엄청난 범죄로 둔갑시켜서 범죄 공동체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의 본질을 망각한 무책임한 비난이 아닌가 반성해 볼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의 언론 공세가 과거에는 먹혔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수 언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의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뉴미디어 발달 때문에 저희들처럼 이런 하루하루 매일매일 한 땀 한 땀 다 분석해서 정보 보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하루에도 무수히 돌고 있죠. 이거 모르지 않을 텐데 참으로 답답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서 빠르게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되어 정말 그렇습니다.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마시고요. 그 대변인실 통해서 그럼 받을까요? 이 기자는 완전히 저한테 그냥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시청자들한테 무슨 일이에요? 정말 치사하게.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올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저기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잘못 기자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한번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자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을 드리죠. 그럼 저도 네.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네. 앞서 보신 영상은 어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노종면 의원이 튼 영상입니다.
12월 13일 김건희 씨가 YTN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이고요. 12월 26일에 있었던 바로 그 기자회견을 동시에 연결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김건희 씨의 육성 녹음이 공개된 것인데요. 관련해서 직접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노정면 의원 전화로 직접 전화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노정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면 좋은데 오늘은 전화로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네. 뭐 들어볼수록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이게 2022년인 거죠? 21년입니다. 21년. 12월 13일 YTN 기자의 취재 과정이 이제 전화로 나온 건데 이 전체적인 녹음 파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YTN이 21년 그러니까 대선 전이 막 뜨거워지고 있을 때 윤석열 후보가 결정되고 지지율이 막 상승하던 그 단계고요. 12월 14일부터 YTN이 그 김건희의 허위 이력과 관련된 연속 보도를 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보도를 3차례 연속으로 하게 되는데 그 보도의 근거가 됐던 취재의 근거가 됐던 당사자 직접 인터뷰였던 거죠. 그게 12월 13일에 인터뷰가 성사가 돼서 여러 가지 취재를 했고 네. 그걸 토대로 이전에 했던 그 취재 내용과 다 이제 종합해서 12월 14일부터 연속 보도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 맥락에서 나름대로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김건희 측, 윤석열 측에서. 그래서 네. 12월 26일에 대국민 사과 쇼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기자하고 나눈 대화, 그러니까 12월 13일에 전화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네. 그 12월 26일에 태도하고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인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막 네.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력서 돋보이려고 한 거고 뭐 이런 주장까지 막 하던데 이거 처음에 의원님 딱 들었을 때 일감이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제가 돌발 영상 만들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이거는 12월 26일 영상하고 대비시켜야 된다. 본질을 드러내는 돌발 영상이 이제 기본 기법인데 네네. 그래서 뭐 돌발 영상 만드는 심정으로 우리 보좌진과 함께 만들었거든요. 네. 네, 딱 듣는 순간에 이때 김건희 씨가 매우 위기감을 느꼈겠구나. 예. 이 사안이 불거지면 자기 남편 윤석열의 대권 가도에 매우 위험한 신호가 켜지겠다라고 뭐 정무적으로도 판단했을 거고 동물적으로도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매우 흥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YTN 취재진이 건드리고 있었고 네.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덮기 위해서 때로는 흥분도 하고 어제 공개하지 못했습니다만 회유도 하고 거래 시도도 하고 합니다. 회유와 거래 시도를 합니까? 기자를 상대로? 네. 그거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YTN 국정감사 때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제 공개한 것은 예고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기가 막힌데. 아니에요. 예고는 아니고요. 예. 거래 시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것도 예. 비중이 크고 네. 어제 제가 튼 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읽을 수 있는 네. 복수심을 그때부터 불태웠다. 협박을 하고 네. 기자를 상대로 너도 파볼까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전 처음 봤습니다. 네. 이런 취재요. 처음 볼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못 보실 거예요. 예. 이게 비뚤어진 언론관, 매우 위험한 언론관이 그대로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실제로 YTN이 매각되는 과정이 예. 진행됐던 거고. 그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뭐 격앙된 상태에서 본인의 감정 그리고 겁박, 협박을 네. 하다가 나중에는 회유도 하고 거래까지 시도를 했었다. 이런 네. 것이 이제 3단계로 종합 정리가 가능한 상황인 건데요. 하나하나 좀 차분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는 완전히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는 분이네.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입니까? 공인입니까? 아니 허위 학력 경력 그런 것까지 내가 검증받아야 돼?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대통령 후보의 가족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네. 후보의 가족 검증은 사실 기자들에게 기본 아닐까요? 이 자체가 검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분은.
기본 중에 기본 검증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때로는 흥분하기도 하고 격앙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한다라는 말씀드린 건 네. 김건희 씨는 그게 몸에 배 있습니다. 이 녹취만 들어봐도 예. 능수능란하게 감정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를 위축시키려고 하고 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절실함이나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웃으면서 구슬리기도 하고 네. 뭐 젊은 사람이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장착돼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왜 그래 뭐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나이를 어떻게 알고? 젊은 기자가 취재했다는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고 예. 그렇게 그런 내용의 대화도 나오는데 아무튼 기자는 매우 겸손하게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취재를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시종일관 겸손하게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팩트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 있는 그대로만 보도할 예정이고. 근데 이 당연한 검증 절차 그리고 기본과 예의를 지킨 그런 취재에 대해서 어제 공개된 거 이외에도 매우 위험한 언론관을 드러내요. 그것도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할 예정인데 예. 제가 기자였으면 네. 이거 뭐야 하고 아예 끊어버리거나 차라리 이런 인간 취재를 안 하겠다라고 하거나 예. 아니면은 겁을 먹거나 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들 정도로 예.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 됐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권력을 휘둘렀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 됐구나라는 걸 그냥 느낄 수 있었습니다. YTN으로 축소시키지 않더라도. 네. 일단 전체 총 분량은 한 몇 분 정도 되는 분량입니까? 뭐 이명수 기자는 7시간을 통화했었어가지고 이 YTN 기자하고는 얼마나 통화를 한 건지. 예. 한 30분 정도 됩니다. 전체 총 분량은 한 30분 가량 되고 그러면 30분 동안 주로 김건희 씨가 속사포로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기자의 질문을 끝까지 듣질 않아요. 안 들어요. 기자 질문을. 그래서 어제 튼 녹취에도 보면은 기자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예. 계속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겹친 부분은 저희가 음성 변조를 못했어요. 그렇구나. 예. 물론 당사자한테 그 최선을 다해서 그 변조를 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럴 정도로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 대화 30분만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냥 본인 하고 싶은 얘기로 다 쏘아 붙이고 쏟아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매우 대화 주도형이에요. 대화 주도형 인물이다. 윤석열 내란숙에만 전체 중에 59분 그래서 저는 둘이 대화하는 거 들어보고 싶어요. 둘이 이제 뭔가 싸우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47분 녹취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그것도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자 일감으로 볼 때 이 자체가 기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해당 기자는 이 자체를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당사자들에게 그 당시에 보도 책임자와 그리고 취재를 했던 분들께 질문을 해봐야 아는 거지만, 네. 제가 이제 YTN의 그런 보도 기조나 그 취재 관행에 비추어서 생각해 봤을 때는 YTN은 취재한 목적이 허위 이력의 팩트를 찾는 거였거든요. 네. 그 당시에 불거졌던 허위 이력 논란의 팩트가 무엇인지가 취재의 목적이었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추려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집중하자라는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은 해봅니다. 네. 오마이뉴스 같으면 이걸 대서특필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현장에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들은 대목은 진짜 나도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라는 대목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곧 남편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자리에 있는 이제 대통령 부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 건데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주는 억압
이런 게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유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계기가 됐을 수 있다라고 의원님께서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네. 네, 그 실제로 YTN을 유진으로 넘기는 과정에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나 작용을 했다라고 뭐 판단하십니까? 그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주진우 기자가 공개한 녹취가 있잖아요. 네네네. 조선일보 폐간시킬 거야. 예. 매우 자신감에 차 있고 단호한 어조로 얘기하잖아요. 예. 저는 실행에서 성공해 본 자의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실행. 지금 어제 저희 같은 녹취는 예. 권력을 잡기 직전의 상황이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명태균 녹취 속에 있는 김건희의 그 조선일보 폐간 발언은 최근에 했던 얘기고요. 예. 지난해 그렇죠. 하반기에 했던 말기에 했던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행해서 자신감을 얻은 권력자의 어떤 매우 오만한 발언이었던 건데 네. 저는 2021년도 12월에 이 발언이 예. 어떤 식으로 뭐 누구에게 팔자 이런 단계는 당연히 아니었을 거고요. YTN 내가 권력 잡으면 반드시 손본다.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고요. 예. 이제 월요일에 공개할 그 거래 시도 내용을 보면 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거래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이것을 보도를 안 하면이라는 게 이제 전제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손 본다로 가는 거죠. 복수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손 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복수심을 갖고 정권을 잡은 뒤에 인수위를 거치면서 예. 매각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누군가로부터 네. 조언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계획을 지시를 했거나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이 특검 수사에서 그 통일교와 건진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6월에서 8월 사이예요. 네. 2022년 6월에서 8월 사이 인수위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2021년 권력을 잡기 직전의 복수 발언 예. 그리고 정권을 잡고 인수위를 거쳐서 그 직후에 실제로 그 YTN의 인수를 노렸던 작자들과 네. 그리고 거간꾼인 그 건진과의 대화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김건희 여사에게는 보수적인 언론이 필요하다. 예. 이 발언은 윤석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에 맞춤형 매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YTN이었던 거고요. YTN 콕 찍어서 김건희 여사에게 필요한 언론으로 YTN을 상정하고 통일교와 건진이 협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물이 전달이 됐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 그 이철규 의원이라는 국민의힘 의원 실명이 나오고 실제로 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YTN 대주주한테 팔라고 압력을 가하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요. 결국 통일교가 YTN을 인수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흐름에 따라서 매각 절차가 시작이 됐고 통일교가 도전했으나 실패하고 유진이 먹은 거죠. 그래서 저는 2021년과 2023년에 그 매각이 이제 실행되는 과정이 간극이 큰 것 같지만 다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왜 유진으로 넘어갔는가에 대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으로 가는데요. 요거는 국회 차원의 지금 뭐 국감 중이라서 일단 뭐 일이 급하긴 한데 YTN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언제쯤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과방위 차원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일관되게 판단하고 또 그런 입장을 밝혀왔고요. 어제 녹취 공개가 그런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그 여론의 공감을 얻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주장하시지만 워낙에 이슈들이 많으니까 이게 이슈를 덮는 그런 정국이에요. 그래서 다른 중요한 부분
사이에 묻히지 않도록 어제 예. 이제 녹취를 공개했던 것이고 아마 국정조사 여론이 지금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지금 요 사건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건진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잖아요. 예. 이제 금품 몇 전달한 사실을 시인했다는 보도를 어제 이제 예. 속보로 봤는데 네. 지금 나온 그 금품 전달의 시점을 제가 아직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건진이 인정한 시점 그게 2023년에 무엇이 나오는지 네. 특검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모셔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 네. 또 스튜디오에 모셔서 내주 월요일 YTN 그리고 TBS 국감 진행이 되는데 매우 귀추가 주목되는 국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목소리가 또 나오는 거죠. 김건희 목소리 2탄이 또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폐유 거래에 해당하는 김건희 목소리 2탄. 갑자기 네. 궁금한데 이 보도를 안 하면 뭘 해주겠다고 한 건지 참 가관이었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그분 목소리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종면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10월 1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오늘은 두 번째 코너로 출발합니다. 유튜브가 이제 다 접속 장애가 해소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라이브 방송 다 보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이고 8시 30분에서 딱 이게 막히니까 제 심장도 멎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한꺼번에 먹통이 되어버리니 이게 갑자기 깜깜이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뉴스 소비를 하는 전체 48개 국가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침 뉴스 소비에 상당히 혼란이 컸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좀 우리가 유튜브 이외에 또 다른 대안을 또 어떻게 마련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까지 고민에 이르렀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소식 빠르게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몇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8명이 저희 사건에서 고소를 했고 그중에 1명이 항고를 해서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저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참고인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문희석 검사님 정기 있는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댓글창에 검사님이라 불러주고 싶은 인간적인 사람이 이분입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저런 검사가 또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런 검사님도 있구나. 이런 검사도 있네요. 아직 살만합니다. 이런 댓글들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요? 글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어제 저 영상 보다가 저도 울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까요? 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되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바로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국감, 예전에는 환노위라고 불렀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름이 길어졌습니다. 기후노동위원회 국감에서 현직 부장검사가 저렇게 눈물을 쏟았습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200만 원 안팎의 퇴직금이라도 쿠팡에서 일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보신 대로 여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이 사건은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쿠팡이 느닷없이 취업 규칙을 변경해서 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1년 이상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취업 규칙을 바꿔서 사회적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쿠팡 CFS 물류센터에서 배송할 물건을 고르고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노동자 대부분이 일용직으로 고용이 됐었는데요. 그 인원이 자그마치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정규직에 비하면 거의 10배 이상의 인원들이 이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 인원들 가운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실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를 4주 평균으로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제외하면 그 이상 근로한 노동자들에게는 사용자가 반드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일용직도 대상이냐? 이거였어요. 그동안 노동부는 15시간 미만 아니면 대체로 퇴직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1995년에 이미 최소한 한 달에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상용 노동자에 해당이 돼서 퇴직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판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실제 쿠팡 CFS에서도 2021년도에 제정한 취업규칙에 따르면 노동부 행정해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23년도에 취업규칙을 바꿔가지고 최초로 근로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월 15시간 이상인 사람한테만 퇴직금을 준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리고 한 달 이상 또 일을 만약에 안 했다 이러면 그 다음 일한 날로부터 계속 근로 시간을 새로 처음부터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안 주려고 그런 거죠. 뭐를? 퇴직금을. 누구한테?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때문에 퇴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체불 진정이 잇따라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가 작년 3월에 기존 행정 해석으로 퇴직금을 줘라 이렇게 지급 명령을 내리고 CFS에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듣지 않았어요. 따라서 노동부 부천지청이 CFS를 압수수색을 하고 지난 1월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반이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다.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따라서 5월에 방금 눈물을 왈칵 쏟아버린 문지석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 배경에 부천지청장 엄희준, 차장검사 김동희 이 두 사람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대검에 진정하고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열린 국감에서 엄희준 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라는 의혹이 맞습니까? 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질의에 맞다,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이 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었으며 최종 불기소로 처분이 되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문 부장검사는 김동희 차장검사가 야 무혐의가 명백한데 이거 괜히 힘 빼지 마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발언을 증언했는데요. 어미준 지청장이 올 2월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내서 기록도 안 본 상태에서 처리를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검사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들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문지석 검사의 양심 고백 이후에 쿠팡 CFS가 그 자리에서 원래대로 기준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종철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시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고 쿠팡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니 여기서 막아야겠다. 이게 더 싸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200만 원밖에 안 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그 얼마 안 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퇴직금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쿠팡. 한두 건이 아닌데요. 진짜 이런 회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얌체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철퇴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살아가는 모든 주체들이 저렇게 양심 고백하면서 눈물을 왈칵왈칵 쏟지 않아도 되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러려고 우리가 지난 겨울에 이 민주주의 지키자고 그 엄동설안에 응원봉 들고 무려 6개월이 넘도록 함께 운동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민혁명 왜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장면을 바로 문지석 검사가 보여주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까? 누굽니까? 엄희준. 자, 이 엄희준 지청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재소자들을 회유해가지고요. 허위 증언을 유도한 혐의로 검사 탄핵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이 터지면서 유야무야 됐지만 다시 한번 쿠팡 사건으로 이 사람 이름이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명명백백하게 문지석 검사의 요구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그 책임에 맞게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도록 하는지 안 하는지 취재 편의점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에 한 대학생이 현지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신 운구가 늦어지면서 국내에서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운구가 늦어진 이유는 우리 쪽에서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동부검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캄보디아 측에서는 이제 공동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내부 절차 진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캄보디아 측과 공동부검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동부검을 실시하고 국내로 운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저도 어제 오후 2시에 대통령실에서 위성락 안보실장의 브리핑과 비공개 브리핑 이제 두 개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공개 브리핑은 영상 취재하고 빠지고요. 나머지 볼펜 기자들만 앉아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비공개 브리핑이라고 기자들은 부르는데요. 전체 약 1시간가량 40분 넘게 진행이 됐죠. 이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지금 납치 구금된 채 보이스피싱 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캄보디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어제 질문을 드렸지만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의 뭐 풍선 효과 때문에 여기 누르면 또 딴 데가 터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일파만파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굉장히 많고 거기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우리 국민들이고 왜냐하면 말이 돼야 되니까요. 그죠?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어서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에 보니까요. 이번 주말까지 일단 캄보디아 단속에 의해서 검거된 우리 국적의 범죄 혐의자가 총 60여 명이 있는데요. 이 60여 명의 송환이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도 주내 주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 외교관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죄 조직에 연루된 우리 국민을 구출하고 송환해야 하는 꽤 복잡한 상황이라서 언론과 대면에서 진지한 소통을 하는 게 유용하겠다고 판단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간담회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캄보디아 이 스캠 산업, 사기 산업이죠. 여기에 다양한 국적의 약 20만 명. 그러니까 이게 캄보디아 GDP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내 총생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범죄 수익인 거죠.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약 20만 명 정도가 기업 형태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범죄에 가담을 하고 있는 범죄인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대상의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권 사용자들은 영어로, 한국말 쓰는 사람들은 한국어로, 중국은 중국어로, 일본은 일본어로 뭐 이렇게 각국의 언어를 프랑스어, 독어 뭐 이렇게 다 하겠죠. 그 범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느 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도 확인이 좀 돼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국민들은 약 1,000명 정도가 거기 가 있는 걸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000명 남짓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월부터 8월 사이에 현지 공간의 피해자 친지로부터 강금 정황에 대한 신고 건수가 접수되고 있고 사람 명수로 치면 약 330명가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80%가량은 해결이 됐지만 이후에도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현재 상황은 매우 가변적이라서 외교부, 경찰이 상호 교차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유독 2024년부터 이 스캠 범죄가 급속히 악화가 됐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이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일단 뭐 1,000만 원 이상 고수익 해외 취업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속아서 가기도 하고 가서 돈 벌러 갔는데 뭐 고문하죠. 폭력 행사하죠. 핸드폰 뺏기죠. 이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또 다른 범죄 조직으로 팔아넘기죠. 인신매매 있죠. 그리고 우리 대학생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현재는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된데 어제 저녁 급파됐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갔는데 현장 상황은 저희가 어제 김병주 의원 통해서 오늘 오전에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유튜브도 먹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현지 상황이 아직 종합이 안 돼서 아마도 내일 정도에 연결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상황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 들어서 캄보디아 ODA가 1조 원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비용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위성락 실장은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지원도 편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 범죄를 소탕하려면 이 캄보디아 정부하고 양자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서 강압적으로 하게 된다고 해서 캄보디아 측이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일단 매우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지만 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어려운 점도 설명을 했습니다. 7월과 9월 두 차례 단속으로 검거된 60명에 대해서는 조속히 송환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도 감금 상태에서 이 범죄 혐의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귀국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캄보디아 당국과 적극 공조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우리 교민 피해, 특히 이제 기업 피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텐데 왜냐하면 주로 한국 관광객 대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생계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잘 풀어가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최근에 캄보디아 당국 단속으로 수천 명이 검거가 됐는데 이 중 1,000명 이상이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범죄 조직에 중국인이 연루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이나 영국에서 범죄 조직에 협력하는 기업은 해당 기업과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재산 몰수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중국 정부와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캄보디아와 대처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동남아 다른 나라 유사범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는 캄보디아가 제일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들의 송환을 위한 항공편 등도 준비를 해두고 있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주말까지는 송환을 해보려고 하겠다. 그리고 위 실장이 가장 강조한 대목 중에 하나는 대체로 이 범죄가 자국을 상대로 자국을 향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가 동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우리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국민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처벌하고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데 목표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국내로 송환을 하게 되면 적극 가담자 그리고 비자발적 가담자 뭐 이런 등등의 분류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통해서 이후에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면 당연히 책임도 지우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송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송환해서 어떤 이유로 왜 이런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됐는지 그냥 길거리 가다가 뭐 봉고차 같은데 납치돼 가지고 끌려간 단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자지만 그게 아니라 1,000만 원 벌게 해준다. 그 광고 보고 아름아름으로 해서 갔다. 이러면 일정 정도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있으면서 국내에 오지 않겠다. 귀국 거부, 거절 이런 사례들이 생기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공모자고 누가 적극 가담자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이분법적으로 막 다 나눠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일단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다 데리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일단 정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원을 싹 다 데리고 와서 우선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브리핑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고액벌이에 눈속임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저변에는 이게 좀 격차 사회, 양극화 문제도 조금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울렁더울렁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이 2.4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 심각한 격차 사회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뭐 코인 등 뭐 이런 투자도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하면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취업 사기에 희생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격차 사회 해소와 관련해서 우리 정치가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큰 틀에서 해안을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아닌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당국의 그 송환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준비한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정차 뭐가 되시고? 저는 공무직 공무원이에요. 아, 훌륭하네요. 네, 거의 학생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런 꿈을 가진 학생이 많아서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 치킨집 사장이 되는. 아, 이게 치킨집이 너무 많은데, 그거. 근데 문제는 서비스하고 맛이니까. 서비스. 그다음에 막 자기 맛이 있어야지, 치킨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학교는 못 갔어.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나가갖고 열심히 하고 검정고 시켜갖고 대학 들어가고 대통령까지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린 시절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나을 거야. 지금 딱 하나 자유롭지 못하잖아.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좀 지나면 어떻게 시간 지나가잖아. 이 기간 동안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 얻어가. 밖에 나가서든지 더 자유로워든지 그때 내가 흔들리지 않게 그런 마음을 딱 중심 잡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잡고 한 바퀴 돌려서 잡은 다음에 안 빠져나가고 그러고 너무 잘 짜셨어요. 웃으면 안 되는 애인데 이빨이 빠져서 웃으면 안 되는 힘하려고 시작도 중요하지. 시작은 반, 마무리가 반이니까 시작했으니 끝까지 잘할 수 있게. 네. 자, 저 영상을 갑자기 왜 가지고 왔을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법무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법무부 TV라고 있는데요. 이 법무부 TV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정성호 장관이 지난달 26일 안양 소년원이죠. 안양 소년원 정심여자중학교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제과제빵반 실습실을 찾아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눈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잘했다고 하니까 이제 활짝 웃었는데 이제 입 빠진 장면이 고스란히 다 노출이 된 겁니다. 취임 후에 정성호 장관 업무 스트레스로 앞니가 여러 개 빠진 사실이 이제 드러난 건데요. 그만큼 경무가 심각하다라는 뜻도 되겠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평소에 정성호 장관 근육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취재할 때는 서울대 법대보다 서울대 역도부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검찰개혁 업무 수행하면서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앞니까지 몽창 빠져버려서 국회 국감 때는 틀니 같은 보조기구를 끼고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치아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의 운명 책에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치아 10개를 뽑았다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들고 온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 추석 특집 할 때 사장 남천동의 오창석 평론가가 일단 대통령실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공직자들의 일 열심히 할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임플란트는 자동으로 해주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생각이 좀 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미래가 막막한 그 소년원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에게 미래가 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중학교도 못 갔다. 가난했지만, 그리고 그 영상 편집에는 안 나왔지만 정성호 장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출했었던 본인의 사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요새 워낙 사나운 뉴스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훈훈한 뉴스도 한번 보시면서 마음을 달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월 17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 10월 17일 취재 편의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취재 편의점 두 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벌써 76만이 넘는 시민들께서 함께 해 주시고 계시고요. 애청자들 덕에 저희들 무럭무럭 조금 더 열심히
예, 현장을 발로 뛰면서 취재해서 날 것 그대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국회 법사위 관련된 소식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종이 기록, 전자 기록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요 내용 제일 처음으로 폭로하신 분입니다. 집요하게 이 문제 따지고 계십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와, 2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원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니, 훌륭한 거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 예, 응원 감사드립니다. 이 현안이 많아가지고 바로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대법원이 전자기록 시범 법원이 된 게 올해 5월 1일인데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전자기록은 올 10월 10일부터다. 요거 자체를 국민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형사 기록이 전자 기록이 허용이 된 것이 올해 10월인데요. 이 부분도 이번 현장 국감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올해 5월 1일부터 전자기록 시범법원이 된 것도 제가 이제 대법원에 문의를 해서 대법원이 확인을 해줬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법적 증명력이 있는 문서는 종이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문서가 아니면 법적 효력이 없는데요. 다만 재판에서 민사에 있어서 소송에서 법적인 증명력을 전자문서에도 인정을 한 것은 2011년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형사소송에도 뒤늦게 법적 증명력을 전자문서에도 부여를 했는데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이 증거 자료라든지 공판기록, 수사기록 이런 것의 증명력을 법정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올해 10월부터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 있는 문서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올해 10월 이전의 문서는 형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종이 문서만 합법적인 문서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시범 법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시범적으로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것을 지방법원부터 작은 법원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대법원이 시범법원으로 인정이 된 것은 올해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판결이 있는 그날 인정이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 결정을 한 날이 바로 5월 1일이고 그리고 이 기록이 대법관들에게 전달된 시점이 뭐 3월인지 4월 22일인지 이게 막 계속 헷갈리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종이 기록으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죠? 그런데 이분들은 뭘 보고 이런 결정을 낸 것인지 관련해서 뭐 이거저거 다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네. 3월 28일이 대법원의 사건이 접수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대법관 전원 합의부에 배당이 된 것은 4월 22일입니다. 약 30일간 이제 터울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사건이 전합이나 소부에 배당이 되면 그때부터 재판관들이 기록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원칙은 4월 22일에 전합에 사건이 배당이 되면 그때부터 대법관들이 기록을 읽는 거고요. 그리고 4월 24일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틀간 대법관들이 1인당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 기록, 종이 기록을 다 읽고 심리를 해서 5월 1일 판결을 했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그러면은 과연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이것은 전합에 회부할 것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대법관들이 사건
사건 기록을 읽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종이 기록을 그때부터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이 기록이 1인당 7만여 페이지를 12명의 대법관에게 읽게 하려면 그걸 복사하는 데만 해도 그렇죠. 거의 그 복사기의 성능 그리고 얼마나 직원들이 많이 거기에 이제 달라붙은지 이런 걸 계산을 하더라도 10일 이상이 충분히 10일. 걸리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일단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접수부터 기록을 읽었다, 종이 기록을 읽었다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내놓은 이제 해명은 3월 28일 접수 때부터 대법관들이 스캔한 전자 기록을 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 기록을 읽었다는 걸 대법원이 시인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전자 기록을 읽었다면 전자 로그 기록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 말은 전자 기록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대법원도 생각했고 민주당도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확인을 이제 제 질의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 5월 1일 그리고 4월 당시에는 전자기록은 불법이었다. 합법화되기 전이었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이거 최초 확인을 하신 거예요. 네, 이게 형사 처음으로 확인했고요. 형사소송 규칙도 확인을 했고요. 올해 10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전자기록이 합법화된 거죠. 그러니까 불법 기록을 대법원이 읽었다라고 사실상 시인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또 현장 국감에서 그러면 이 기록을 누가 읽게 했냐, 지시를 했냐.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의 얘기는 굉장히 애매하게 답을 해요. 그래서 그 누군지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이 사건이 원칙적으로 합의부에 배당이 된 이후에 기록을 읽어야 되는데 사건이 접수된 때부터 기록을 읽게 누군가 시킨 거죠. 왜냐하면 대법관들이 1인당 사건을 수십건, 많게는 100건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사건이 접수된다 한들 어떤 사건이 접수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건이 아닌 이상.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대법관들이 이 전자스캔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라. 대법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시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지시한 사람은 직권남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현장 국감 때에 어느 정도 단서는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담당자가 정리석에 써서 누가 이 전자기록을 읽게 지시를 했냐 라고 했을 때 재판장이다라는 그 발언을 정확히 했고요. 재판장이라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전자기록을 읽는 것은 불법인데 그 기록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사건 접수 때부터 읽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현장 국감에서 드러난 사안이고요. 종이 기록의 행방을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냐? 종이 기록을 4월 22일부터 대법관 전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읽게 했냐? 그랬더니 그 실무 책임자 재판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그 실무 책임자는 종이 기록을 한 트럭 분이 대법원에 접수가 됐고 당일 이것이 재판연구관실에 올라간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방은 모른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대법원의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 가장 합법적으로 그 기록인 종이 기록의 행방을 법원은 모르겠다는 거고요. 전자기록은 읽었지만 그 읽었다는 증빙을 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은 내놓지 못하겠다. 이런 게 현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떨어지게 불법행위 일체를 전현희 의원님께서 확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감을 한 차례 더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종이 기록을 이게 너무나 많은 기록이라 대법관 12인의 1인당 7만 페이지면 수십만 페이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종이 기록 복사 작업을 했다면 이것은 대법원 뭐 사실 그 현재 있는 그런 역량, 뭐 복사기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종이 기록을 읽지는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자 스캔 기록을 읽었는지 이 여부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 한부가 들어오면 이걸 복사를 하든지 스캔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그걸 공유하면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이제 편의상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일종의 관행이죠. 그러면은 그런 작업을 하려면 대법원에서 스캔을 해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현장 국감에서 법원 행정처장에게 확인을 한 것은 대법원에서 스캔을 한 일이 없다. 거든요. 네, 그럼 대법원에서 어디서 스캔을 하진 스캔을 않았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전자기록이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이기록 복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자기록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형사 판결은 증거의 증명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증거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른 것이 너무나 확실한 그게 부합하는 증거가 있더라도 그 증거를 수집하는데 불법이 있으면 판결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법원의 형사 판결의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의 기록은 1심, 2심에서 1심, 2심은 전자 종이 기록을 사용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종이 기록이 7만 페이지나 다르니까요. 그러면은 그 종이 기록에 있는 증거 자료만이 합법적으로 대법원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전자화되어 있는 전자문서의 그 증거, 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그 박수영 의원이 그 사진 조작했다, 뭐 이런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종이 문서만이 합법적인 증거 자료인 거죠. 근데 그런 증거 자료들을 대법원이 전자문서로 접했다 하면은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전자문서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반드시 합법적으로는 종이 문서에 의해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지금 그 불법행위가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에서 우물쭈물 뭐 어제 그 법사위 보신 분들은 다 실물로 확인까지 하신 건데 그럼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오늘 오전 9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사위에 지금 대법원 국감을 지도부나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 다 아주 주의 깊게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또 이번에 현장 국감에서 대법원의 이 종이 기록과 전자 기록의 이 불법성 이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 국감을 한 번 더 대법원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지금 법사위 의원들 전원의 의견이고요. 지도부는 것을 조율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대법원의 이 불법적인 점이 확실히 밝혀진다면은 차후에 또 여러 가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이런 절차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 탄핵까지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은 이제 징계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탄핵과 별개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감행한 걸로 보이는 이제 범법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제가 국감에서 제시한 이런 여러 가지 대법원의 불법 그리고 증거 자료의 불법 이런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사 의뢰는 하십니까?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대법원의 정확한 입장 그리고 또 현장 국감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를 한다면은 네. 당연히 뭐 그런 것도 감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하고 국회 법사위 여야 위원들이 오찬회동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저 수요일 네. 국감 때. 네. 그때 현장에서 대법관들이 그 의원들에게 저 파기환송 결정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사실 오찬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네. 네, 그런 종류의 발언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종류의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께서 이렇게까지 그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 나올 줄 몰랐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국민주권주의를 엄연하게 위반한 측면이 있는 건데요. 투표용지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우려고 했던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대법관들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인식 자체가 매우 저는 좀 황당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의원님 현장에서 그런 얘기 듣고 좀 어떠셨습니까? 대법원의 현장 국감을 했던 느낌은 대법원이 마치 요새와 같구나. 너무나 국민들과 또 국민들의 여론에 동떨어져 있구나. 그리고 대법원 내부에서도 사실상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법관들이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대법관들의 인식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국민 주권이라든지 민주주의나 이런 생각과는 좀 굉장히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마치 그들만의 요새에서 예. 이렇게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집권의식에 사로잡혔달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인터뷰고 또 회의 들어가셔야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